아이들 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바닥에 흙자국이 사람의 값을 정하더군요. 그날 저는 말없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된 사연 DJ입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구에 사는 74살 최인호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은 각각 의사와 변호사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넷 있는데 큰아들 집에 둘, 작은아들 집에 둘입니다. 저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어쩌면 자식들보다 손주들에게 더 약한 것 같습니다. 손주들이 졸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강남 개발 붐을 타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산 규모는 자식들도 모릅니다. 대략 5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검소하게 삽니다. 명품을 과시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고 단정하게 지냅니다. 품위는 유지하되 화려하지 않게. 그게 제 원칙입니다. 작년 토요일 오후 저는 큰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응급수술이 들어와서 갑자기 나가야 하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도 약속이 있어서 못 보거든요. 큰아들은 외과 의사라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볼게. 30분 후 큰아들이 손주 둘을 데려왔습니다. 10살 민준이와 8살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오늘 뭐 하고 싶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날씨 좋은데 공원 가요.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도 오늘 날씨 좋아서 나가고 싶었어. 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면바지, 새로 산 밝은 회색 스웨터, 작년에 산 하얀 운동화. 거울을 보니 깔끔한 노신사 같았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네 태워주세요. 미끄럼틀 같이 타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를 그네에 태워 밀어주고 민준이와 함께 시소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술래잡기 해요. 저는 74살이지만 건강한 편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해왔으니까요. 좋아, 할아버지가 술래할게. 저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서연이를 잡으려고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데 발이 놀이터 모래에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지며 땅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스웨터와 바지에 흙이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가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 하지만 옷을 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깨끗했던 회색 스웨터 앞쪽에 갈색 흙이 크게 묻어 있었고 무릎 부분도 더러워졌습니다. 하얀 운동화는 더 심했습니다. 모래와 흙이 묻어 누렇게 변했고 신발끈 부분까지 지저분해졌습니다. 손바닥도 까져서 조금 피가 났지만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숨겼습니다.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야 뭐 빨면 되지.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이랑 노는데 옷이 더러워지는 게 뭐가 중요해. 서연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빨리 뛰어서.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조심 안 해서 그래. 그나저나 배고프지 않아?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배고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원 근처에는 작은 식당들이 있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요. 민준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멀리 화려한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 친구가 갔다고 했어요. 라벤유라는 식당인데 엄청 예쁘고 맛있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라벤유. 제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 1층에 입점한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두 손을 모으며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가요. 제발요. 친구들이 거기 진짜 예쁘다고 했어요. 저는 제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흙 묻은 스웨터, 더러워진 운동화, 바지 무릎 부분의 얼룩. 하지만 제 건물에 있는 식당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설마 건물주를 내쫓지는 않겠죠. 더구나 사고로 옷이 더러워진 건데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자. 그런데 할아버지 옷이 좀 더러워졌는데 괜찮을까?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우리는 라벤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건물이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지은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총 5층으로 1층에 라벤유가 입점해 있고 위층은 다른 고급 매장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유리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라벤유 입구에는 금색 영문 글씨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라벤유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저는 손주들 손을 잡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습니다. 실내는 흰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정장을 입은 웨이터들이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이나 재킷을, 여자들은 드레스나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차림새가 이곳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매니저 강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제 스웨터에 묻은 흙과 더러운 운동화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근처에서 놀다가 손주들이 가고 싶어 해서요. 혹시 자리 있으면. 강태수 지배인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예약제로만 운영됩니다. 저는 난처했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약하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먹고 싶어 하는데요. 지배인은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저희는 최소 일주일 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희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차림으로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식당 안호를 지나가는 스타 셰프인 박준혁 대표가 우리 쪽을 슬쩍 쳐다봤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는 지나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배인님, 사실 제가 손주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건물주라고 말하려는 순간 지배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손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저희 식당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옷 좀 봐. 아이들 데리고 왜 저런 곳에 와? 한 테이블에 앉은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동행에게 속삭였습니다. 공원에서 오셨나 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주변 시선을 느끼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지배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먹고 싶어 합니다. 옷이 좀 더러워도 구석 자리에 앉으면 안 될까요? 저희 조용히 먹고 가겠습니다. 강태수 지배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난처합니다. 저희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1인당 최소 30만 원이고 그에 맞는 복장과 매너를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손님 차림은 저희 식당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순간 옆 테이블의 중년 남자가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불편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30만 원씩 내고 먹는데 분위기가 다 깨지잖아요. 다른 테이블의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실 거면 패밀리 레스토랑 가시지. 저는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고로 옷이 더러워진 건데 이해는커녕 쫓아내려 하다니. 강태수 지배인이 저를 문 쪽으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아이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근처에 괜찮은 패밀리 레스토랑 많습니다. 거기가 손님께 더 어울리실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으앙, 저 사람들이 우리 쫓아내요.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나가요. 여기 싫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지배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성함이 강태수 씨라고 하셨죠? 기억하겠습니다. 강태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제대로 된 옷 입고 예약하고 오세요. 그때는 환영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가자. 저는 조용히 손주들 손을 잡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웨이터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아무나 다 오네. 정말. 그러니까요. 놀이터에서 오면 어떡해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닌데.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매니저님이 잘 처리하셨어요. 저런 사람들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 다 나가요.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귀에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연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으앙, 너무 창피해요. 친구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옷 더럽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술래잡기 하자고 해서. 미안해요. 저는 두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도 잘못 없어. 할아버지가 미안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하지만 손주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데리고 근처 햄버거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이는 가끔씩 흐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건 나쁜 거야.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제 친구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쫓겨났다는 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잘제잘 떠들었을 텐데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큰아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민준이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랑 밖에 나갈 때는 할아버지한테 깨끗한 옷 입으라고 해야 돼. 우리 오늘 식당에서 쫓겨났어. 큰아들이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애들 먼저 데려가. 아들과 손주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 수백 개의 부동산. 그 중에서 청담동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라베뉴와의 계약서였습니다. 임차인, 라베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준혁. 임대기간 3년, 월 임대료 3천만 원, 보증금 3억 원.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제12조. 임차인은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며 임대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해당 건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임대인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직접 넣었던 조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적인 문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조항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김석진, 40년 직이었습니다. 석진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김석진이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일요일인데 미안하지만 좀 만나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청담동 건물 라베뉴 계약건이야. 김석진이 심각함을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형님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해 줄게. 준비할 게 많아.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라베뉴, 강태수.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손주들과 놀다가 옷이 더러워진 평범한 노인이 바로 그들이 매달 3천만 원의 월세를 내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건물주가 단순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서울 강남 일대를 개발한 전설적인 건설업자라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손주들이 받은 상처,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김석진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한남동 제 집 서재에서 만났습니다. 김석진은 40년 지기 지인이자 제 모든 부동산 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고 부동산 법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형님, 급하게 부르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진 일, 옷이 더러워진 채로 라베뉴에 갔던 일, 지배인 강태수에게 문전박대당한 일, 그리고 손주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까지. 김석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님, 그게 형님 건물에 있는 식당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맞아. 청담동 내 건물 1층이야. 작년에 계약했지. 미슐랭 스타 출신 셰프가 운영한다고 해서 임대료도 높게 받았어. 한 달에 3천만 원. 김석진이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제12조 특약을 보세요. 제12조. 임차인은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하며 임대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해당 건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형님은 임대인이시고 차별적으로 대우받으셨고 형님과 가족 그리고 해당 건물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진아, 나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 계약 해지?
그건 너무 쉬워. 그들은 다른 건물 찾아서 또 장사하면 그만이야. 내가 원하는 건 진짜 교훈이야. 저 친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해.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단계별로 갈 거야. 천천히, 확실하게. 저는 김석진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월요일에 건물관리 사무소 명의로 정기안전 점검을 나간다고 통보해. 소방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거부 못해. 나는 점검 기사 복장으로 가서 식당 구석구석 확인할 거야. 뭔가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거야.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자만하기 쉽고 세부 사항 소홀히 하거든. 김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직접 가시는 건?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가야 해. 그래야 재미있어.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관할 구청, 소방서, 보건소에 정식으로 신고할 거야. 익명으로. 그러면 행정기관들이 나설 거고 라벤유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거야. 동시에 나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 위반 통지를 보낼 거야. 법적 압박이지. 김석진이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세 번째 단계가 있어.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야. 세 번째 단계. 모든 게 정리된 후 나는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그 식당에 갈 거야. 이번에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예약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정체를 밝힐 거야. 내가 건물주라는 것을. 그리고 저번에 쫓겨났던 그 더러운 옷 입은 노인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강태수 지배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어. 김석진이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이십니다. 그런데 형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잔인해? 내 손주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월요일 아침, 저는 일부러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건물 관리 기사들이 입는 파란색 유니폼, 안전화, 작업 모자, 가방에는 줄자, 수첩, 카메라, 각종 점검 장비를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건물 관리 직원 같았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낡은 봉고차를 몰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고에는 벤츠 S클래스와 포르쉐 그리고 제네시스 G90이 있었지만 오늘은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라벤유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아직 영업 전이라 정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 나왔어요. 공문 받으셨죠?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또? 강태수 지배인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회색 스웨터 차림이었고 오늘은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으니까요. 뭔데요? 우리 영업 준비 중인데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수첩과 공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청담동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건축법과 소방법에 따라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강태수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바쁜데. 빨리 하고 가세요. 11시 30분부터 손님 들어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하찮은 인간을 보듯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그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식당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시설, 전기시설, 주방 위생 상태, 고급 레스토랑답게 겉보기에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년간 건설업에 종사한 전문가였습니다.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비상구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구 문 뒤에 와인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소화기 점검 스티커를 확인하니 6개월 전에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반. 사진 찍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기 시스템 덕트를 확인하니 기름때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화재 위험. 사진 찍었습니다.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하니 섭씨 8도였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냉장 온도는 섭씨 0도에서 10도 사이여야 하는데 너무 높았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강태수가 주방으로 들어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대체 뭘 그렇게 확인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문제점이 좀 보이네요. 비상구 차단, 소화기 미점검, 환기구 청소 불량, 냉장 온도 기준 위반. 이거 다 법 위반입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우리 식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는지 아세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나온 곳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이 사진들 구청이랑 소방서에 제출할 겁니다. 강태수가 제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마 드리면 돼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뇌물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뇌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됐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저는 그를 무시하고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내로 시정하세요. 안 그러면 과태료 나갑니다. 강태수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2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소방법 위반이 제일 큰데 건당 500만 원씩이니까. 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저는 차에 돌아와 김석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진아, 증거 확보했어. 12건이나 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김석진 변호사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받아 즉시 관할 구청, 소방서, 보건소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증거 사진이 명확했기 때문에 당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인 수요일, 합동 점검이 라베뉴에 들어갔습니다. 구청 건축과 소방서, 보건소 직원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여러 문제점이 적발되었습니다. 비상구 차단, 소화기 미점검, 주방 위생 불량, 냉장 온도 기준 위반, 환기 시스템 청소 불량, 심지어 일부 식자재 유통기한 관리 부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총액 2,300만 원. 강태수와 라베뉴 측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기본적인 법규 준수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 신문이 청담동 유명 레스토랑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 2천만 원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SNS에서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라벤유의 평판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김석진 변호사는 라벤유 측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귀사는 임대차 계약서 제12조 특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귀사는 임대인인 최인호 씨와 그의 손주들을 외모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입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건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30일 이내에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라베뉴 대표이사 박준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김석진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대인이 누구시죠? 최인호 씨라고요? 저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요. 김석진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귀사 지배인 강태수 씨가 문전박대한 그 노인분입니다. 손주 2명과 함께 오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박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분이 건물 주셨다고요? 그럴 리가. 옷이 더럽고. 김석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옷이 더러웠다고요? 그래서 쫓아내셨습니까? 대표님, 그분은 최인호 회장님이십니다. 70년대 강남 개발의 전설이시고 현재 서울 일대에 50여 개의 건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총 자산 5천억 원. 그분이 손주들과 놀다가 옷이 더러워진 상태로 식당에 가셨는데 귀사는 그분을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 해지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김석진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가혹하다고요? 8살, 10살짜리 아이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창피해서 울고 있습니다. 대표님, 법적으로 저희는 즉시 계약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30일의 여유를 드린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박준혁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회장님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발. 김석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석진은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라베뉴 대표가 직접 만나 뵙고 사과하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게 해. 그들이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보자고. 김석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 SNS 보셨어요? 라베뉴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실제로 라베뉴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생 불량 기사가 나간 후 예약이 절반 이상 취소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라베뉴 위생 최악, 비싼 돈 주고 먹을 가치 없음 같은 악평이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건물 퇴거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 주방장이 사표를 냈고 웨이터 셋이 그만뒀습니다. 라베뉴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토요일에 한 노인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혁 대표는 다시 김석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박하고 초췌한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저희 식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떠나고 손님도 없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김석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만나주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 첫째, 박준혁 대표와 강태수 지배인이 함께 와야 해. 둘째, 내 손주들 앞에서 사과해야 해. 셋째, 앞으로 다시는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해. 이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만나주겠어.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어. 김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계약 해지는 철회하실 건가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사과 태도를 보고 결정할 거야. 진심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아.
김석진이 박준혁에게 조건을 전달하자 박준혁은 즉시 수락했습니다. 네. 모든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토요일을 지정했습니다. 딱 일주일 후, 제가 쫓겨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손주들도 있을 겁니다. 박준혁이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받으러 만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한 만남이라고. 토요일 오후 2시, 제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그나들에게 오늘 일을 설명하고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지난주 일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중요한 걸 보여줄 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대표와 강태수 지배인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특히 강태수는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이 상당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제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라베뉴 대표이사 박준혁입니다. 강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 노인?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박준혁과 강태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제 옆에 앉아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들.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처리할게.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박 대표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박준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문제는 절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옷이 더럽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제 손주들을 차별한 겁니다. 만약 제가 건물주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강태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수 지배인, 당신은 지난주 토요일 제 손주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 판단? 당신은 우리를 보고 손님 같은 분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강태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주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주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민준이는 자기가 가난해서 쫓겨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8살, 10살짜리 아이들에게 당신들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혁과 강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준비해온 서약서 내놓으세요. 박준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라벤유는 앞으로 모든 손님을 외모, 복장, 나이,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서명란에는 박준혁과 강태수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 손주들에게 사과하세요. 박준혁과 강태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이, 아저씨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를 쫓아내고 상처 주고 너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강태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정말 미안해. 아저씨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너희는 하나도 잘못 없어. 아저씨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 줘.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 아저씨들이 사과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그날 생각하면 창피하고.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친구들한테 아직도 말 못했어요. 박준혁이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저씨들이 앞으로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약속할게.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한 장학금이야. 아저씨들이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 손주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한 겁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도로 넣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강 지배인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손주분들이 상처받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옷이 더럽다고, 비싸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그런 태도는 단순히 저와 제 손주들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당신 식당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그리고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준혁과 강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74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문전박대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신들도 이번 일을 통해 그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박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교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주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 아저씨들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울고 있어요. 저는 두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서하면 저도 용서할게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는 박준혁과 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강 지배인님, 제가 용서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라베뉴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우하십시오. 옷차림,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든 예약만 하면 환영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세요. 둘째, 매달 한 번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식사 행사를 여십시오. 노인분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장애인분들을 초대해서 당신들의 고급 요리를 대접하세요. 그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즉시 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강태수 지배인. 당신은 한 달간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노숙자 쉼터나 독거노인 식사 배달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강태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당신들의 SNS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십시오. 자신들이 잘못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보여주세요. 진정한 반성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까? 박준혁과 강태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는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라베뉴와의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 해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즉시 해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태수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당신들의 식당을 찾을 모든 손님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나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평소에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회장님 정도 되시면 고급 옷, 고급 차 다 가지실 수 있으시고 조금만 품위 유지를 하셔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실 텐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옷은 편하면 되고 차는 움직이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손주들과의 시간, 그런 게 진짜 부입니다. 저는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자로 대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누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누가 돈 때문에 저를 대하는지, 그리고 저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당신들이 그 교육을 망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약간의 비난이 섞였습니다. 박준혁과 강태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그리고 약속 지키십시오. 한 달 후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갈 겁니다. 손주들과 함께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예약하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예약 없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편한 옷 입고 갈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려고요. 강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박준혁과 강태수가 떠난 후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야. 저 친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그걸로 됐어. 큰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대단하십니다.
복수가 아니라 교육을 하신 거군요. 저는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쉬워. 하지만 교육은 어렵지. 그래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교육을 해야 해.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라벤유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박준혁 대표는 SNS에 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희 라벤유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분의 고귀한 가르침으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고급 레스토랑은 음식만 고급인 게 아니라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고급이어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저희는 변화하겠습니다. 이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라벤유는 약속대로 매달 마지막 일요일을 모두의 라벤유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을 무료로 초대해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첫 행사에는 20명의 독거노인과 20명의 장애인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이 고급 음식을 드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몇십 년 만인지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준혁은 직접 서빙을 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수 지배인은 약속대로 한 달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식사를 배식하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배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마. 나도 옛날엔 회사 다니고 가정 있었어. 인생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어. 강태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약속대로 손주들을 데리고 라벤유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약하지 않았고 일부러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하지만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운동화, 손주들도 똑같이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라벤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태수 지배인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민준이, 서연이도 왔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레스토랑에서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줄게. 따라와. 강태수는 저희를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멋진 뷰였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서연이가 환호했습니다. 민준이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강태수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셰프 특선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회장님과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나오는 요리가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처음 보는 고급 요리에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간에 박준혁 대표가 직접 테이블로 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음식 어떠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도요. 박준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태수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작은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이거 아저씨가 준비한 선물이야. 받아줄래? 민준이와 서연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그림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든 사람은 소중해요 였습니다. 강태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한 달 동안 봉사활동하면서 배운 거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이 책을 읽고 너희도 그걸 기억해줘. 서연이가 책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쫓아내지 않을 거죠? 강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절대 안 쫓아내. 너희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로 변한 것 같아요. 좋아요. 강태수가 2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친구들. 너희가 용서해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 계산할 때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서비스와 음식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강태수가 감동하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기회만 줬을 뿐이에요. 라벤유를 나서면서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좋았어요. 네, 저 아저씨들 진짜 변한 것 같아요. 저는 두 손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잘못을 깨닫고 노력하면 너희도 기억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라는 것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잊지 않을게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최고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라벤유는 완전히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두의 라벤유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새로운 모델, 진정한 품격은 포용에서 나온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약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고 손님들은 라벤유의 변화를 칭찬했습니다. 여기는 음식도 맛있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맛있어요. 라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박준혁 대표는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매달 몇 명의 소외계층을 초대했는지,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했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지배인은 봉사활동을 한 달로 끝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에는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레스토랑으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랑 서연이가 학교에서 발표했대요. 내 할아버지는 영웅이라는 주제로.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는데? 큰아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라고.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고 감동하셨대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손주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왔을 때 저는 그들을 무릎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 발표했다며?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슈퍼히어로 같대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드는 거 정말 멋있어요. 저는 두 손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너희가 상처받은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랬을 뿐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배워야 할 게 뭔지 알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쉬워. 화가 나면 그냥 상대를 망하게 만들면 돼.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진짜 어려운 건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면 혼내는 게 아니라 착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라벤유 또 가요. 이번엔 편한 옷 입고 가도 괜찮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는 어떤 옷을 입고 가도 환영받을 거야. 몇 주 후 라벤유로부터 초대장이 왔습니다.
1주년 감사 행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준혁 대표가 손편지를 동봉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변화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480여 명의 소외계층 분들을 초대했고 모든 직원이 봉사활동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손주들과 함께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라벤유는 그날 하루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소외계층 100분을 초대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였던 분들이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고급 요리를 즐겼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봅니다. 제가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박준혁 대표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1년 전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어르신과 그 손주들을 외모만 보고 차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희를 망하게 하는 대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인호 회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강태수 지배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1년 전만 해도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덕분에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여기서 쫓겨났어요. 너무 창피하고 슬펐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아저씨들을 착하게 만들어줬어요.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고 벌을 주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답게 산 것뿐입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박준혁 대표님과 강태수 지배인님, 그리고 라벤유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의 변화를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은 아름답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살피는 레스토랑으로 남아주십시오. 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너희가 상처받았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곳이 되었잖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할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부자야.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인 사람.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날 중 하나였다. 손주들이 받은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잘못된 사람들은 변화했으며 수백 명의 소외된 사람들이 존중받는 경험을 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74년을 살았지만 오늘처럼 삶의 의미를 느낀 적이 없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배웠다. 며칠 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에요. 나쁜 사람을 벌주지 않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라베뉴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1년간 모두의 라베뉴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을 다시 초대한 것입니다. 저도 손주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식당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1년 전 첫 모두의 라베뉴에 참석했던 독거노인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여기 와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줘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저는 라베뉴가 단순히 좋은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돌려주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준혁과 강태수는 더 이상 오만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주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치욕의 순간이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것을 이뤘지만 이번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의 내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74살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 식당 건물의 주인이었고 5천억 자산가였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최인호 회장님께서 정말 대단한 점은 단순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망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을요.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받을 때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상대를 혼내주고 싶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회장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손주들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창피해했던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대응을 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잘못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것,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용기라는 것을 박준혁 대표와 강태수 지배인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비싼 음식을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최인호 회장님이 그들을 망하게만 했다면 그들은 원망만 안고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짓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변화시켰기에 그들은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겪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만이 답일까요? 때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승리가 아닐까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인호 회장님처럼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의는 잠시 늦을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최인호 회장님, 당신의 지혜와 너그러움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준이, 서연이, 두 손주분들도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가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강 바람 스치던 날 손주 손잡고 걸었네. 흙 묻은 옷 털어내며 하늘 한번 올려봤지. 세상은 왜 그리 차가운가, 따뜻한 마음은 어디 갔나. 문턱 앞에 서 있던 나를 눈빛 하나로 밀어냈네. 아이 손이 내 손을 잡고 할아버지 괜찮아요 묻던 말, 그 작은 위로 한마디에 가슴이 저려왔네. 흙 묻은 옷도 나의 인생이요, 세월의 먼지도 내 발자국이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지 마오. 그 속엔 눈물과 사랑이 있어. 오늘의 모욕이 나를 울렸지만 내일의 가르침이 되리라. 세상살이 억울한 날엔 하늘이 다 보고 있더라. 돈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빈집이더라. 나는 오늘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파. 가르침은 말로 아닌 삶으로 남기리라. 흙 묻은 옷도 내 자랑이요, 사랑을 심은 내 손의 훈장이네. 사람을 이름값으로 보지 마오. 그 마음의 빛을 먼저 보. 나를 모욕한 그날의 눈물 이젠 용서로 흘려보내리.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사람도 변하더라. 차가운 말도 따뜻한 손길로 다시 꽃이 피더라.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요,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 흙 묻은 옷 부끄럽지 않소. 손주스미 내 행복이라. 세상아 기억하라. 품격은 마음에서 피어난다오.